대구 외곽의 주택가. 새벽 5시 40분. 한겨울의 차가운 공기가 부엌의 창문 틈으로 스며든다. 가스레인지 위에는 전날 끓여놓은 미역국이 식은 채 남아있고 식탁 위에는 2개의 밥그릇이 어긋나 있다. 부엌 한가운데 그릇 파편 사이로 희미한 피자국이 이어진다. 조용한 새벽을 깨운 건 휴대전화의 연속된 진동이었다. 이웃집 여자가 이상한 냄새를 느껴 문을 두드렸을 때 안쪽에서 대답은 없었다. 문은 잠겨있지 않았다. 문이 열리자 찬 공기와 함께 부엌 바닥의 붉은 얼룩이 눈에 들어왔다. 그곳에 쓰러져 있던 사람은 서민경, 41세, 주부였다. 그녀의 몸은 오른쪽으로 기울어 있었고 머리 뒤편에 둔탁한 상처가 있었다. 손에는 부엌 칼이 쥐어져 있었지만 손끝에 힘이 없었다. 창문은 닫혀 있었고 침입 흔적은 없었다. 시계는 새벽 3시 27분에서 멈춰 있었다. 냉장고 문이 절반쯤 열려 있었고 안에는 썩기 시작한 김치와 손질하던 고등어가 남아 있었다. 냄새는 금속성 피와 섞여 묘한 무게를 만들어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집은 정리된 듯 보였다. 가구의 위치가 일정했고 청소기가 벽에 세워져 있었다. 그러나 부엌 바닥의 물기와 희미한 닦은 흔적이 눈에 띄었다. 피가 한 방향으로 번졌고 걸레 자국이 그 위를 덮고 있었다. 냉장고 손잡이에는 희미한 손자국이 있었다. 현장 감식반은 즉시 주변을 봉쇄하고 사건의 발생 시간을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로 추정했다. 서민경은 평범한 주부였다. 남편은 지방 중소기업 영업직으로 출장 중이었다. 이웃들은 그녀를 조용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기억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 가족의 도시락을 준비하고 오전에는 교회에 다니거나 마을 도서관에서 봉사를 했다. 문제는 없었다. 겉보기에는 완벽한 일상이었다. 하지만 가족 내의 공기는 다르게 흘렀다. 그녀의 딸 서윤아, 고등학교 2학년. 최근 학교 결석이 잦았고 학업 스트레스와 가정 내 갈등으로 상담 기록이 남아 있었다. 이웃은 종종 밤에 모녀의 언성이 들렸다고 증언했다. 주된 이유는 유나의 교제 문제였다. 그녀는 또래보다 성숙했고 SNS에 화장한 사진을 자주 올렸다. 어머니는 이를 강하게 제지했다. 사건 당일 남편은 대전으로 출장 중이었다. 통화 기록에 따르면 마지막으로 서민경의 휴대전화가 사용된 시각은 밤 9시 12분이었다. 이후 메시지 수신은 있었지만 응답은 없었다. 전날 밤 10시 15분 인근의 한 주민이 집안에서 떨어지는 물체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했다. 11시 이후 집안의 불빛은 꺼졌다. 감식 결과 살해도구는 부엌 근처의 무쇠냄비 뚜껑으로 추정되었다. 표면의 혈흔은 세제와 함께 닦여 있었지만 현미경 검사에서 혈액 단백질이 검출되었다. 피해 흔적은 주방에서 시작해 거실 쪽으로 이어졌고 발자국은 맨발이었다. 크기로 보아 성인 여성의 것으로 추정되었다. 사건 발생 다음 날 학교에서는 유나가 등교하지 않았다고 신고했다. 그녀는 새벽 4시경 집을 나선 것으로 CCTV에 기록되어 있었다. 어두운 후드티 차림, 오른손에는 검은 가방이 들려 있었다. 이후 버스 정류장 인근 CCTV에 그녀의 모습이 포착되었고 오전 6시 20분 대구역 근처에서 사라졌다. 수사는 즉시 가족관계로 확대되었다. 외부 침입의 가능성은 희박했다. 문은 안쪽에서만 잠글 수 있는 구조였고 현관문의 잠금 장치는 완전했다. 그러나 뒷문 쪽 창문에 미세한 손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것은 누군가가 안에서 창문을 열고 닫은 흔적이었다. 그 손자국의 크기는 작았다. 경찰은 초기에 유나를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진술은 짧고 간결했다. 저는 밤에 밖에 나갔어요. 엄마랑 말다툼을 했고 공원에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손목에는 희미한 상처 자국이 있었다. 그리고 손톱 밑에서는 세제 잔여물이 검출되었다. 감정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유나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미량이었다. 그녀는 사건 전날 밤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귀가했다고 진술했지만 친구들의 증언은 일치하지 않았다. 한 친구는 밤 10시 이후엔 연락이 안 됐다고 했다. 사건은
단순한 살인으로 보이지 않았다. 현장의 정돈 상태와 닦인 혈흔, 그리고 범행 후 세탁기의 작동 기록은 누군가 계획적으로 사후 처리를 한 흔적을 보여주었다. 세탁기에는 피가 묻은 옷 한 벌이 남아 있었고 그 옷은 서유나의 것으로 확인되었다. 유나는 조사 중 감정 기복이 컸다. 때로는 무표정했고 때로는 손을 떨며 말을 멈췄다. 그녀는 몇 번이나 엄마는 나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라고 말했다. 그 말은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체념에 가까운 어조였다. 경찰은 살해 동기를 찾기 위해 가족의 재정, 통화 내역, 학교 생활까지 전수조사했다. 통화 기록에서 발견된 미확인 번호 하나가 눈에 띄었다. 번호 주인은 22세의 남학생으로 유나와 교제 중이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그녀가 임신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무섭다고 했다. 라고 증언했다. 그 순간 사건의 방향은 완전히 바뀌었다. 수사본부는 즉시 임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법의학 검사를 의뢰했다. 부검 결과 서유나의 체내에서는 임신 초기 단계의 흔적이 발견되었다. 약 6주 차. 사건은 단순한 모녀 갈등을 넘어선 심리적 압박과 공포가 뒤섞인 비극으로 변모했다. 서민경의 휴대전화 복구 작업에서 한 통의 음성 메모가 복원되었다. 유나야, 널 위한 거야. 잘못된 건 고쳐야 해. 엄마가 함께 할게. 짧은 녹음이었다. 목소리는 떨리고 끝부분에서 한숨이 섞여 있었다. 녹음 시간은 사건 발생 약 2시간 전, 밤 8시 59분이었다. 경찰은 이 음성을 결정적 증거로 보고 모녀 간의 대화와 충돌이 범행 직전까지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부엌의 식탁 밑에서는 깨진 컵 조각과 함께 작은 플라스틱 검사용 키트가 발견되었다. 임신 테스트기였다. 양성 표시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유나는 처음에는 묵묵부답이었다. 조사실의 조명이 그녀의 얼굴을 비출 때마다 눈동자는 흔들렸다. 형식적인 진술을 반복하던 그녀는 결국 새벽 3시 무렵 엄마가 그걸 없애려고 했어요. 난 살고 싶었어요. 라는 말을 남겼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사건 당일 저녁 모녀는 식탁에서 격렬한 언쟁을 벌였다. 어머니는 학교부터 마치고 생각하자며 낙태를 강요했다. 유나는 울부짖었고 어머니는 그 소리를 막으려 했다. 그때 무언가 떨어졌다. 무쇠 냄비 뚜껑이었다. 유나의 진술은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사건을 정리하려는 듯한 건조함이 있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억눌린 공포가 있었다. 그녀는 말했다. 그게 머리를 맞췄어요. 피가 너무 많이 나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난 도망치고 싶었어요. 법의학 보고서에 따르면 상처는 한 번의 강한 충격으로 생긴 것이었다. 공격보다는 순간적인 반사 행동의 결과였다. 그러나 그 후의 행동이 문제였다. 유나는 피를 닦고 엄마의 손에 칼을 쥐어주었다. 세탁기를 돌리고 집을 청소했다. 현장에서는 세제의 향이 강했다. 그 향이 경찰의 감각을 자극했다. 누군가가 피를 지우려 했다면 반드시 급했다는 뜻이었다. 신난이 더겠습니다. 호나진 공미다 피를 하니 세탁기의 잔여수에서 혈흔 DNA가 검출되었다. 그것은 모녀 두 사람의 것이었다. CCTV 분석팀은 새벽 4시 12분 유나가 검은 가방을 들고 나서는 장면을 확보했다. 가방 안에서는 피가 스며든 손수건과 임신 테스트기가 발견되었다. 그녀는 버스 정류장 근처 쓰레기통에 그것을 버렸다. 심리분석관은 유나를 급성 스트레스성 행동장애로 평가했다. 죄의식보다 공포가 먼저 움직인 상태였다. 그러나 법은 감정의 상태를 완전히 면죄부로 삼지 않았다. 경찰은 사건을 재구성했다. 밤 9시, 언쟁 시작. 밤 10시경 충돌. 10시 30분, 피를 닦는 소리. 새벽 3시, 세탁기 작동. 새벽 4시 12분, 유나의 외출. 모든 것이 치밀하지 않지만 의도된 흔적이었다. 그녀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현장을 통제하려 했다. 그러나 계획은 허술했고 감정은 폭발적이었다. 유나의 친구들은 그날 그녀가 메시지를 보냈다고 증언했다. 모든 게 끝났어. 단 네 글자. 그 메시지는 새벽 2시 50분에 전송되었다. 수사관은 이를 범행 후
감정적 붕괴의 징후로 기록했다. 재판 준비 과정에서 변호인은 정당 방위와 우발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사후 은폐와 증거인멸을 근거로 살인죄를 적용했다. 법정에서 유나는 말이 없었다. 판사의 질문에도 고개를 숙인 채 눈을 감았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사건은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남겼다. 뉴스 헤드라인에는 대구 모녀 살인 사건 침묵 속의 비명이라는 제목이 걸렸다. 교회 사람들은 그녀를 위해 기도했고 학교에서는 침묵의 시간으로 수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이야기의 끝은 법정이 아니었다. 사건 후의 조사에서 드러난 것은 더 복잡한 그림이었다. 유나의 휴대전화 백업 파일에는 몇 개의 짧은 영상이 저장되어 있었다. 그중 하나, 촬영 날짜는 사건 3일 전. 영상 속에서 서민경은 딸의 방을 정리하며 중얼거린다. 이렇게 하면 다시 웃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화면이 꺼졌다. 그 말은 사랑이었을까? 아니면 경고였을까?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사건의 시간대를 재구성하는 과정은 마치 퍼즐을 맞추는 작업과 같았다. 경찰은 부엌의 타일 틈새까지 다시 채취했고 피의 방향, 튀는 각도, 물자국의 형태를 분석했다. 모든 데이터가 한 점을 가리켰다. 충돌은 부엌 식탁 옆 조리대와 냉장고 사이의 좁은 공간에서 발생했다. 그날 밤의 장면은 정적 속에서 되살아났다. 조용한 집, 전기밥솥에 남은 김이 희미하게 피어오르고 TV의 불빛이 벽에 반사된다. 서민경은 의자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작은 봉투 하나, 안에는 병원 예약증이 있었다. 딸은 맞은편에 서 있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입술은 말라 있었다. 학교는 어떻게 할 거야? 짧은 질문이었다. 대답은 없었다. 대신 공기가 흔들렸다. 유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냉장고 문을 열었다. 물 한 잔을 꺼내는 동안 시선은 바닥으로 향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내뱉었다. 엄마는 항상 나를 부끄러워했잖아요. 그 말은 칼날보다 날카로웠다. 민경의 얼굴이 굳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딸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손이 미끄러졌다. 그 순간 냄비 뚜껑이 떨어지며 쇳소리를 냈다. 반사적으로 유나가 그것을 움켜쥐었다. 몸의 방향이 엇갈렸고 충돌음이 방안을 가득 채웠다. 그 뒤로는 침묵이었다. 시계의 초침 소리조차 멈춘 듯했다. 유나는 손을 벌벌 떨며 어머니의 어깨를 흔들었다. 그러나 움직임은 없었다. 머리 뒤로 피가 번져가며 타일을 타고 흘렀다. 그녀는 숨을 몰아쉬며 벽에 기대섰다. 눈동자는 흔들렸고 숨소리는 짧았다. 그녀는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숫자를 눌렀지만 손가락이 중간에 멈췄다. 화면이 꺼지고 다시 켜졌다. 그때부터 시간은 뒤틀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물걸레를 가져와 피를 닦았다.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걸레가 몇 번이나 떨어졌다. 세제를 부었고 물을 부었다. 피가 번져가며 붉은 빛이 옅어졌다. 부엌의 조명은 여전히 켜져 있었다. 냉장고의 소음이 배경음을 만들었다. 그녀는 세탁기를 돌리고 피 묻은 옷을 벗었다. 손목의 상처에서 피가 배어나왔지만 그녀는 신경 쓰지 않았다. 마치 누군가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무표정하게 반복했다. 그녀는 어머니의 손에 부엌칼을 쥐어주었다. 손가락의 각도를 맞추기 위해 몇 번이고 조정했다. 세탁기 옆에서 물이 새어나왔고 기계는 덜컹거렸다.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이후의 행적은 CCTV가 말해준다. 새벽 4시 12분 유나는 후드티를 입고 문을 나섰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동안 그녀의 발걸음은 일정했다. 마치 목적지가 정해진 사람처럼. 주변 카메라에는 그녀의 얼굴이 포착되지 않았다. 모자를 깊게 눌렀었다. 사건 현장 재구성 보고서에는 한 문장이 기록되었다. 행동의 대부분이 공포와 부정의 혼합 상태에서 이루어졌으며 의도적 살인은 아니다. 그러나 그 문장은 법정에서 무게를 가지지 못했다. 유나의 심리 상태는 점차 무너져갔다. 조사 중간 그녀는 자주 손가락을 감쌌다. 그냥 멈췄으면 좋겠어요. 그 말은 기도처럼 들렸다. 심리학자들은 그녀의 내면을 분리된 현실 인식으로 정의했다.
자신이 어머니를 해쳤다는 사실과 여전히 어머니가 곁에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충돌하고 있었다. 사건 후 첫날 밤, 그녀는 경찰서의 대기실에서 벽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엄마는 지금도 부엌에 있을 거예요. 그녀의 기억은 조각났다. 부엌의 타일색, 냄비의 위치, 그리고 피의 냄새. 모든 게 동시에 남아 있었다. 기자는 그날 저녁 현장에 다시 들어섰다. 집은 봉인 테이프에 가려 있었고 창문에는 빛이 새어 나오지 않았다. 내부는 냉각된 공기처럼 정지되어 있었다. 식탁 위에는 경찰이 남겨둔 번호표가 여전히 붙어 있었고 바닥의 일부 타일은 뜯겨나가 있었다. 그 자리는 마치 시간의 구멍처럼 보였다. 사건은 이미 끝났지만 공기는 여전히 긴장되어 있었다. 주택가의 이웃들은 문을 닫고 속삭였다. 그 집 딸이 그랬다더라. 그러나 그 말 속에는 분노보다 두려움이 있었다. 법정은 사건 발생 2달 후 열렸다. 유나는 교복 대신 흰 셔츠를 입었다. 기자석에서 본 그녀는 여전히 작고 연약했다. 판사는 서류를 넘기며 짧게 말했다. 피고인의 진술은 모순이 없습니다. 그러나 행위의 결과는 중대합니다.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변호인은 울먹이며 호소했다. 그녀는 단 한순간 어머니의 손에 닿고 싶었을 뿐입니다. 방청석은 침묵했다. 유나는 눈을 감고 입술을 깨물었다. 재판정에는 어머니의 지인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손을 모았다. 그 아이는 엄마를 닮았어요. 너무 닮아서 불행했어요. 그 말이 사건의 본질을 드러냈다. 닮음이 만든 비극, 억압된 사랑의 거울. 판결은 오후 2시 15분에 내려졌다. 서유나는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다. 판사는 행위의 본질은 비극이지만 그 동기에는 절박함이 있었다는 말을 덧붙였다. 법정 안은 무겁게 가라앉았다. 유나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한 듯 멍하니 서 있었다. 판결문이 읽히는 동안 그녀의 손은 떨렸고 입술이 움직였지만 말은 나오지 않았다. 그날 이후 집은 철거 예정 구역으로 지정되었다. 벽에는 여전히 희미한 테이프 자국이 남아 있었고 부엌 타일 틈에는 세제 냄새가 배어 있었다. 기자는 사건이 끝난 뒤에도 몇 차례 그곳을 찾았다. 바람이 스치면 문이 흔들렸고 안쪽에서 금속이 부딪히는 미세한 소리가 났다. 마치 시간의 잔향 같았다. 유나는 구치소에서 심리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상담 기록에는 매일 밤 부엌의 불빛을 본다. 어머니가 돌아서서 나를 부른다. 라는 문장이 남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감정이 아닌 기억의 잔향이었다. 치료사는 그 문장을 자책의 잔상이라고 불렀다. 사건이 사회에 남긴 것은 도덕적 논쟁이 아니었다. 그것은 관계의 침묵이었다. 가족이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채 일상 속에서 균열이 자라나는 과정이었다. 사람들은 뉴스를 보고 고개를 저었다. 요즘 애들은 무섭다. 하지만 사건을 깊이 들여다본 사람이라면 그 문장을 입 밖에 내지 못했다. 학교에서는 서유나의 이름이 지워졌다. 그녀의 책상은 창가 끝에 있었다. 친구들은 가끔 그 자리에서 시선을 돌렸다. 어느 날 담임 교사가 창문을 닫으며 말했다. 그 애는 늘 조용했어요. 하지만 눈빛이 늘 멀리 있었어요. 사건을 취재하던 기자의 수첩에는 마지막 문장이 남았다. 이 사건은 살인보다 더 오래 남을 침묵에 관한 이야기다. 서민경의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다. 남편은 검은 양복을 입고 시선을 바닥에 두었다. 관이 봉인될 때 그는 짧게 중얼거렸다. 둘 다 내 가족이었는데 그 말은 들리는 듯 사라졌다. 몇 달 뒤 사건 현장은 완전히 철거되었다. 그 자리에는 새로운 빌라가 들어섰다. 이웃들은 더 이상 그 집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부엌이 있던 자리에는 작은 균열이 남았다. 건물 관리인은 말했다. 비가 오면 거기서 물이 조금 샌다네요. 그 균열은 마치 시간의 흔적처럼 남았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도 공간은 기억했다. 시간이 지나도 사람들은 여전히 질문한다.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 하지만 답은 단순하지 않다. 사랑이 때로는 통제의 형태로 변하고
공포가 생존의 이유가 될 때 인간은 자신조차 모르는 얼굴을 드러낸다. 서유나의 손에 쥐어진 냄비 뚜껑은 그날 밤 한 사람의 분노와 또 한 사람의 절망이 만나는 교차점이었다. 재판 기록의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피고는 피해자의 딸이며 피해자는 피고의 어머니이다. 그 관계의 복잡함은 법으로 다 헤아릴 수 없다. 그 문장은 판결문 이상의 울림을 남겼다. 인간은 법으로만 정의되지 않는다. 그날 부엌에서 일어난 일은 단지 범죄가 아니라 감정의 폭발이자 사랑의 왜곡이었다. 방송용 편집본이 완성될 즈음 기자는 녹음기를 꺼냈다. 마이크 앞에서 마지막 내레이션을 기록했다. 사랑은 종종 죄보다 깊다. 이 사건은 그 사실을 증명했다. 부엌의 냄비 하나가 만든 파장은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숨은 침묵의 무게였다. 녹음이 끝나자 방 안은 고요했다. 창밖에서는 겨울 햇살이 흰 벽을 타고 흘렀다. 기자는 메모를 덮으며 한 줄을 남겼다. 그날의 식탁 위에는 아직도 식지 않은 미역국 한 그릇이 놓여 있었다. 그것이 이 사건의 마지막 장면이었다.